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서서히 단풍이 들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 요즘이네요. 오늘 낮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버스를 타고 행선지로 가고 있는데 바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인부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밥벌이를 한다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 참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친정아버지도 항상 바깥에서 일을 하면서 4남매를 먹여 살리셨거든요. 어쩌다 보니 남편도 바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외부 작업을 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남 같지가 않아요. 저분들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일 텐데 하는 생각에 잠시 감상에 젖었답니다.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저희 4남매는 번듯하게 잘 자라주었고 나름대로 다들 가정도 꾸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저이기에 저 또한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에 대한 애정이 아주 각별해요. 결혼을 해서 임신이 쉽게 되지 않아서 한참을 고생하다가 모든 걸 포기했을 때 제게 와준 아이인지라 더 각별했거든요. 아니들 지금 결혼한 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니? 아가, 너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남들은 1, 2년 지나면 그냥 척척 임신이 되던데 어떻게 너만 이러는 거니? 나만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한다. 엄마, 이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 애는 너무 소중해서 좀 늦게 오는 것일 뿐이에요. 남이랑 자꾸 비교하시면 저 정말 집에 안 올 거예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인데 너도 참. 시댁에서는 아이 소식이 아직이냐면서 걱정되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시댁에 갈 때마다 눈치가 어찌나 보이던지요. 그래도 남편이 그럴 때마다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요즘에야 수족관 같은 게 대중화가 많이 되었지만 저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어머님이 지어다 주시는 애가 들어선다는 보약에 수지침에 별걸 다 했어요. 심지어는 애 들어서는 불상이 있다고 해서 불상을 만지고 오기도 했었다니까요. 그래도 참 다정한 남편을 만난 덕에 남편과 알콩달콩한 신혼을 꽤나 오래 유지하면서 보낼 수 있었죠. 그렇게 결혼한 지 6년이 흘렀고 6년 만에 저희에게 천사가 내려와 주었어요. 임신 소식을 알고 남편이랑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 그때를 떠올려도 울컥울컥 한다니까요. 오래 기다린 끝에 어렵게 얻은 아이인데다가 팔싹둥이로 태어나서 항상 또래들보다 조금 작은 몸짓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작고 조망만한 손을 보면서 내 딸에게만큼은 남부러울 것 없게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앞서 말했듯이 제 남편은 난리를 하는 사람인데 우리 애가 고등학교를 가던 그 해에 그만 일을 하다가 크게 다치게 되었어요. 무릎 쪽이 다치면서 큰 수술을 4차례 이상 해야 했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정말 억울하게도 회사 측에서는 정식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 처리도 받지 못해서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수입이 딱 끊겨버린 거예요. 회사에서 위로금 차원의 돈이 조금 쥐어지긴 했지만 그걸로는 당장 한 달 생활하면 끝이었죠. 남편이 언제 회복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고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었어요. 당장 아이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돈 들어갈 일이 너무나도 많았고 급한 마음에 손에 잡히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빵집, 마트 캐셔, 전단지 붙이기 등등 할 수 있는 건 모조리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다 할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던지라 저 같은 아줌마가 할 수 있는 일들의 폭이 너무 좁더라고요. 하지만 알바를 해서는 생활비 정도밖에 충당이 되지 않았고 아이의 학비며 남편의 병원비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거든요. 이런 알바보다는 좀 안정적인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되었어요.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자격증이라도 따야 하나 아니면 교대 근무하는 공장 같은 곳을 들어가야 하나 생각을 했죠. 그러던 와중에 친한 언니의 소개로
그나마 다른 일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콜센터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 언니의 말에 의하면 적응하고 자리만 잘 잡으면 다른 일보다 애 키우면서 다니기 딱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력 단절 아줌마도 받아준다고 하길래 옳다구나 싶었죠. 언니의 소개로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저 같은 아줌마들이 이렇게나 많은 걸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왠지 모를 동질감 같은 게 들어서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회사 생활이라는 게 절대 녹록지 않은 법이었죠. 제가 들어간 회사는 카드사 고객 콜센터였는데 외워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처음 2달은 전화 받는 것도 못하고 어디 골방 같은 곳에 모아놓고 매뉴얼을 달달 외워야 했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머리도 둔해졌고 몸이 예전만큼 따라주지 않아서 초반에 고생을 꽤나 했답니다. 하지만 어렵게 잡은 직장이니만큼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몇 명이서 함께 입사를 해서 우리 입사 동기들끼리 참 끈끈하게 교육을 수료했어요.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서로한테 의지를 하면서 으쌰으쌰 했죠.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그래도 여럿이 있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렇게 실전 콜을 받는 업무에 투입이 되었는데 업무를 시작하고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입사 동기들은 모두 퇴소를 하더라고요. 콜센터 업무가 힘들다고 전에 듣기는 했는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각오를 했었지만 그래도 쉽지 않더라고요. 업무 내내 윗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전화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콜수를 채우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고객이 물어오는 모든 질문에 바로바로 응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딜 가나 있는 진상이라는 이름의 고객은 얼굴 없이 목소리로 만나는 콜센터에 유별나게 차고 넘쳤어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을 뱉는 고객들도 허다했죠. 저 또한 그런 업무 환경에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남편은 병원에 누워있지, 딸아이는 공부를 시켜야 하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꿋꿋하게 버티는 것뿐이었어요. 경수가 회사 들어오더니 살이 어쩜 그렇게 빠졌어. 일 많이 힘들어? 너랑 같이 들어온 사람들 모조리 줄퇴사를 했더만. 언니,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야. 나도 솔직히 그만두고 싶은데 우리 지연이 이제 고1이고 남편은 재수술로 당분간 병원에 계속 누워있어야 하니까 울면서 버티는 중이야. 에휴, 너는 내가 정말 친동생같이 아끼는 애라 마음이 더 쓰인다. 이번에 친정엄마가 나물이랑 잡채 좀 해서 가져다 주셨는데 네 것도 좀 챙겨왔어. 바쁜데 살림할 시간이나 있겠어? 저에게 일을 소개시켜준 언니가 참 많이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래도 저랑은 거의 20년 이상 봐온 언니라 힘든 일이 있으면 언니한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버텨냈어요. 서서히 저도 이 일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었죠. 굳은 살이 박힐 대로 박히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고객들의 욕설이나 인신공격 같은 것은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객님이 카드 혜택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아주 까탈스럽게 하시는데 한 30분을 그 콜만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혜택 한 가지를 잘못 안내했다면서 이미 사용한 금액 30만 원을 제게 물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윗선에까지 이야기가 들어가서 일이 크게 번졌는데 결국엔 제 잘못이 아닌 고객의 이해 불충분으로 일어난 해프닝이었죠. 제가 잘못한 건 없었지만 한 3일간 끈질기게 전화해서는 저에게 온갖 욕을 퍼부으시는데 집에 가면 진이 쏙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일이 한 번씩 있을 때마다 울면서 퇴근을 하곤 했었죠. 또 그럴 땐 다음날 정말 출근하기 무섭더라고요.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눈물을 훔치던 기억들도 생생하네요. 아픈 남편을 위해서라도 학교를 마쳐야 하는 딸을 위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한 번 진상 고객에게 대한 이후로 트라우마처럼 전화 벨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증상이 오래갔어요. 또 꿈에까지 쫓아와서 얼마나 저를 괴롭히던지
서너 시간 자는 쪽잠에도 편히 잠을 이룰 수 없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남편은 무릎 수술로 3년을 누워서 지냈어요. 그 3년간 제가 벌어온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남편의 병원비며 딸의 학비이며 당연히 콜센터 업무로는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6시에 퇴근을 하고 8시부터 새벽까지 알바를 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어야 했죠. 정말 악착같이 살아왔고 버텨냈어요. 그리고 다행히 남편은 마지막으로 수술한 경과가 좋아서 재활의 징후가 좋았어요. 평생 저렇게 절뚝이면서 살면 어쩌나 싶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나도 평생 멀쩡하게 걸으면서 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 덕에 이렇게 재활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뭘 어쨌다고. 당신이 그 힘든 수술 잘 버텨내줘서 그런 거지. 남편은 재활이 잘 되어가고 있는 걸 제 공으로 지켜 세워주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참 심성 하나는 기가 막히는 남자였어요. 제가 바빠서 딸아이를 잘 챙겨주지 못하니 아픈 다리를 하고도 아침 저녁으로 딸아이 밥을 꼬박꼬박 챙겨주었어요. 아이가 시험 기간이 되면 같이 옆에서 밤새워주는 다정한 아빠였어요. 그리고 제가 퇴근할 때면 종종 목발을 짚고 저를 마중 나오기도 하는 사람이었죠. 결혼할 때 내가 고생시키지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이런 못난 남편이라 정말 면목도 없고. 내 소원이 있다면 당신 다리가 온전하게 낫길 바라는 것뿐이야. 허튼 생각하지 말고 재활에나 집중해, 여보. 나 정말 별로 안 힘들고 버틸만 해. 말이라도 다정하게 해주는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래도 힘이 났어요. 또 우리 딸은 공부 욕심도 많고 집안의 힘든 사정을 이해해주는 속 깊은 아이였죠. 지연아, 반에서 너만 가해 안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옆자리 상담사 언니 아들도 니네 학교 다니는 고3이라는데 과외 안 하는 애가 없다던데. 과외 필요하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해줄 테니까. 괜히 말 못하고 있는 거면 그러지 않아도 돼. 엄마, 나는 과외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런 거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나 하는 거지. 과외 같은 거 안 해줘도 괜찮으니까 새벽 알바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얼굴이 갈수록 헬쑥해져.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알아? 제가 참 살아가는 게 녹록지는 않아도 가족복 하나는 타고난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학원이며 과외며 부모들이 엄청 신경을 써주는데 저희 부부는 그런 걸 전혀 해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학교에서 항상 1, 2등을 해오고 저한테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하는 제게는 천사 같은 딸이었죠. 정말 이런 딸이 또 있을까 싶어요. 딸아이는 저의 전부였어요. 그 녀석 때문에 이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는 거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전혀 힘들지 않았죠. 이렇게 살아온 게 벌써 15년이 지났고 저는 여전히 콜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중간에 경력직으로 2번 이직을 해서 지금은 의료업체 콜센터 일을 하고 있죠. 요즘에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망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어서 이전보다는 욕을 하거나 희롱을 하는 진상 고객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었죠. 일주일에 한두 건은 꼭 만나게 되더라고요. 제 남편은 그 사이에 회복을 하여서 지금은 목수 일을 하고 있어요. 비 오는 날이나 궂은 날에는 아직도 무릎을 아파해서 조심조심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죠. 그리고 딸아이는 지금 어엿하게 약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약사가 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결국 꿈을 이루었죠. 꿈이 있는 딸아이를 형편 때문에 날개를 펴지 못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더더욱 기를 쓰고 돈을 벌었던 거였어요. 제 힘으로 딸아이의 대학 공부까지 마치게 해준 건 저의 자부심이었죠. 현재는 대학병원 앞에 있는 대형 약국에서 폐의 약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흰 가운을 곱게 차려입고 약국에 서 있는 딸을 볼 때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어깨에 힘이 솟아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딸 몰래 약국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올 때도 있답니다. 엄마, 오늘도 혹시 나 몰래 우리 약국 왔었어? 아유, 그걸 어떻게 한 거야? 일 안 하고 창문만 보고 있던 거 아니야? 엄마 그냥 밖에서 너 일하는 거 잠깐 보다 온 거야. 너 신경 쓰일까봐 그냥 조용히 보고 갔어. 아니, 날이 이렇게 더운데 잠깐 들어와서 앉아있다가 가지 왜 그랬어? 엄마 온 줄 알았으면 커피라도 한 잔 같이 마시는 건데. 다음엔 제발 오면 티를 좀 내고 가세요. 제가 들린 걸 어떻게 한 건지 아는 체를 하지 않고 갔다는 잔소리를 하는 예쁜 딸이었어요. 얼마 전에는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나 대학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건 전부 엄마 덕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 그냥 오전에 알바만 살살 하면서 지내도 되잖아.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즐겨봐. 딸이 저에게 일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던 수준인 우리 부부에게 노후 준비는 아직 부족했고 그 부담을 딸에게 짊어지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 이유로 남편도 저도 아직까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죠. 몇 년 뒤이겠지만 딸이 개국을 한다고 하면 약국 차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또 딸아이가 결혼을 하면 그래도 엄마 된 도리로 상대 집에 기죽지 않게 보태주고 싶기도 했고요.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지낼 계획이랍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날이었어요. 간만에 진상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요즘 조용하다 싶었는데 정적이 흐르던 저희 센터에 평화를 깨는 전화였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아줌마였는데 글쎄 전화를 하자마자 소리를 꽥꽥 지르고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컴플레인이었죠. 내가 여기서 이 비싼 돈을 주고 블라우스를 샀는데 이딴 식의 물건을 팔면 어떡하자는 건데. 한번 빨았다고 이렇게 줄어버리면 이게 옷이야? 어? 나랑 지금 장난해? 저희 업체에서 블라우스를 구매했는데 그게 한 번 빨고 나서 옷이 줄어들어 버렸다면서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당장 환불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탁비까지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주 오랜만에 목청 좋은 고객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일에 있어서는 인이 박혀서 별 타격도 없었어요. 그저 영혼 없이 매뉴얼에 있는 대로 고객을 응대할 뿐이었죠.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 지침상 택을 제거하거나 세탁을 하셨으면 환불이 불가능하세요. 또한 고객님은 구매 기한이 14일이 추가되셔서 환불이 어려우십니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알았어요. 기차와 통을 삶아먹은 것 같은 고객이었지만 차분하게 응대하니 이내 곧 알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그 아줌마는 저희 센터에 전화를 해서 계속 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인신공격을 퍼붓고 못살게 구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류의 고객을 한 번 본 적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제게 폭언을 하는 수준이랬어요. 너 때문에 내가 14만 원 버렸잖아. 네가 책임져. 고객님, 저희에게 이런 식으로 폭언을 하시면 강제적으로 해당 통화는 종료가 되고 법적인 책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어디 콜센터 상담원 주제 하늘 같은 고객한테 법적인 책임 어쩌고 하면서 감히 말대꾸를 해?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지? 어? 여기는 직원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하나? 아니다. 거지 새끼라 10만 원도 없어서 그 모양 그 꼴이구나. 네 자식한테는 안 쪽팔리나 봐. 어? 이런 전화를 한두 번 받아본 게 아니었지만 마구잡이로 쏟아지는 인신공격에 손이 발발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기죽고 겁먹어서 일을 하지 못하면 저만 억울한 거니 이내 꾹 참고 다음 콜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진상 고객은 정말 셌어요.
2시간에 한 번씩 번호를 바꿔가면서 전화를 해대는데 심지어 목소리까지 바꿔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특유의 걸걸하면서도 말투의 특징이 있었는데 아무리 목소리를 바꿔도 알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 2주 정도 끈질기게 번호를 바꿔가면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주 노이로제였어요. 하루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 아줌마는 자기 아들까지 동원을 해서 쌍으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 엄마보다도 더 심하게 협박과 폭언을 하는 겁니다. 그 남자가 아들인 건 어떻게 알았냐면 아줌마랑 비슷하게 걸걸하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알게 되었어요. 이봐 상담사, 지금 어디서 감히 우리 엄마한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해?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거기 앉아서 하는 일이 뭔데? 아주 대가리에 든 게 없어서 텅텅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난다. 그 모양이니까 그 나이 먹도록 그러고 있는 거지. 아무튼 아줌마 반길 조심해. 그 텅텅 빈 대가리를 내가 아주 박살을 내줄 거니까. 알겠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이 소름 돋고 살벌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데 그 애미의 그 아들이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너무 놀래서 두근대는 심장을 부여잡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 겁니다. 청심환을 먹어봐도 쉽사리 진정되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그 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비슷한 말을 여러 번 했어요. 내가 아줌마 언젠가는 찾아갈 거야. 못 찾을 것 같지? 어림도 없어. 그래서 하늘 같은 고객한테 환불을 끝까지 안 해주겠다 이거지? 아줌마, 내가 지금 벼르고 있어. 어디 발 뻗고 편하게 살도록 둘 것 같아? 강산이 변하도록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놈들은 저도 처음이었어요. 보통 컴플레인 전화를 길면 2번 정도 하고 마무리되는데 이제 돈을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저 마녀 사냥하듯 저를 괴롭히는 걸 유의 정도로 즐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말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참고 또 참았지만 이런 협박류의 말들이 계속되니 저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결국 그 년놈들이랑 똑같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고객님, 지금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는 게 재미있나 봐요? 고객님은 사회생활 안 하시나요? 아니다. 그따위 인성 그따위 성격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듯하네요.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정말 그 애미의 그 아들이네요. 목소리까지 비슷해가지고는 아무 잘못 없는 직원한테 한다는 말이 참 저급하기 짝이 없네요. 회사 차원에서 이제 전화로 폭언을 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니 법원에서 만나고 싶지 않으시면 더 이상 전화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이만 먼저 끊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통화에서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서름 같은 걸 전부 쏟아냈어요. 회사에서도 이 인간들의 만행이 점점 심해진다고 판단을 해서 법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한 소리를 크게 하니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법적 처벌을 받는 건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회사에서 오랜만에 회식이 있었어요. 저도 간만에 회식이라 기분 좋게 술을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게 퍽치기를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돌 같은 걸로 제 뒤통수를 치고 도망가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었어요. 쓰러지는 그 순간 저를 치고 도망치는 사람의 실루엣을 보았는데 남자와 여자인 것 같았어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자세히 보진 못했죠. 그리고 그대로 기억을 잃게 되었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상황을 전해들은 딸과 남편이 와 있었어요. 딸은 저를 붙잡고 엉엉 우는 겁니다. 엄마, 깨어난 거야? 엄마, 나 누군지 알아보지? 기억이 잃거나 그런 거 아니지? 누가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엄마 진짜 잘못 맞았으면 뇌진탕으로 큰일 날 수도 있었대. 딸아이는 세상을 잃은 마냥 하염없이 엉엉 울었고 남편은 말없이 제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더라고요. 당신 깨어났으면 됐어. 아까 경찰들이 왔다 갔어. 경찰관님이 그러시는데 조사하면 다 밝혀질 수 있대. 당신 이렇게 치고 간 그놈이 누군지 곧 밝혀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동안은 일 좀 쉬면서 집에서 안정 취하자. 참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는구나 싶었어요. 다행히도 뇌에 큰 이상이 있거나 한 건 아니라서 며칠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보다가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저를 그렇게 만든 범인이 누군지 잡기 위해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혼자서 경찰서에 가는 건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아서 딸아이와 함께 가게 되었어요. 딸은 저 때문에 월차를 내고 함께 경찰서에 동행해 주었죠. 경찰관님이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짐작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범인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인데요. 한 달간 저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고객이 있었어요. 전화할 때마다 폭언에 협박을 했는데 어찌나 스트레스였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동원을 해서 저를 못살게 굴었는데 밤길을 조심하라는 둥 뒤통수를 치겠다는 둥의 말을 했었어요. 지금 짐작이 가는 사람은 그 둘밖에 없네요. 혹시 사고 당일날 기억하는 게 있으면 기억나는 대로 전부 말씀해 주세요.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가로 나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뒤통수를 돌 같은 걸로 엄청 강하게 내리쳤어요. 쓰러지는 순간 도망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봤는데 남자랑 여자인 것 같았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까지 늘러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엄마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서 어떻게 한마디도 말을 안 할 수 있어. 나 정말 너무 속상해. 엄마 제발 그 회사 그만둬. 이게 뭐야, 다치기나 하고. 경찰관님, 그 사람들 잡을 수 있는 거죠? 제발 법적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일단 말씀해 주신 부분을 토대로 수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담사이시다 보니까 이름이 노출되기도 하고 직장 위치도 알고 있으니 그런 일을 벌이기에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 마시고 당분간 몸도 마음도 안정 취하시고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듣고 딸아이는 얼굴이 파래져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엄마로서 이런 상황에 오게 한 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었는데 경찰서에 와서 그동안의 일들이 모두 밝혀져 버렸으니 참 낯뜨겁기도 했고요. 엄마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경찰관님도 잡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잖아. 그리고 그런 사람 어디 한둘인 줄 알아? 괜히 울 거 없어. 뚝해. 우는 딸에게 되려 강하게 말을 했지만 저라고 속이 속이겠어요. 오히려 가족들에게 이 일을 강인하게 해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곧장 회사로 복직을 했어요. 복직을 하고 나니 회사에 이미 소문이 퍼져서 동료들이 저를 위로해주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동료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생각에 우리의 운명은 어쩜 이럴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가슴 한켠이 먹먹하더라고요. 씩씩하게 업무를 재개하는데 늘상 보는 제 책상이고 늘상 듣는 전화 벨소리인데 순간 숨이 잘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받는데 과호흡이 와서 그대로 센터를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겪은 일의 여파가 스스로 느끼는 것보다 상당했나 봐요. 남편과 딸아이의 권유로 정신과에 방문을 했는데 여지없이 공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군가 저를 해하려 할지 모른다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버린 겁니다. 퍽치기를 당하고 협박 전화를 받는 것보다 제게는 더 큰 공포였어요.
어떻게 내가 15년을 버텨왔는데 공황장애에 대인 기피증이 생겨버리다니요. 절망적이라는 생각이었어요. 누구보다 억척스럽게 이겨낸 지난 15년이었지만 결국 저는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되어버렸고 회사의 권유로 직장까지 잃게 되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한참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나온 15년이란 긴 시간들 덕분에 남편도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딸아이는 약사의 꿈을 이루긴 했지만 저에겐 남은 거라곤 상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억울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딸아이가 아빠와 함께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호텔이며 좋은 식당이며 예약을 해주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사람 구경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저였는데 모르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만나야 하는 여행을 내가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더군요. 하지만 이내 이렇게 방 안에서 힘들어하기만 하지 말고 어디든 나가서 부딪히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만에 콧구멍에 바람도 쐬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딜 가도 이놈의 공황의 증상이 불쑥불쑥 올라왔고 이제 여행 하나도 마음 편히 갈 수 없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창피스럽기도 했어요. 제가 눈물을 보이니 남편은 제게 이런 말을 하면서 위로하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인데 뭐 어때? 그리고 내가 좀 알아봤는데 영철이네 아들내미도 공황으로 고생 꽤나 했다고 하더라. 근데 약 먹고 해서 지금은 거의 완치래. 영철이 아들 지금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잖아.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 흔한 병이고 초기에 잘 잡으면 금방 쾌유하는 병이기도 한다더라고. 그러니까 절대 괜한 걱정하지 마. 당신 그 힘든 시간을 다 이겨냈는데 이것도 다 이겨낼 수 있어. 나 봐. 나도 앞으로 못 걸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뜀박질도 할 수 있잖아. 다 괜찮아질 거야. 남편은 항상 저에게 너무 든든한 지지자였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에게 안심을 시켜주는데 덕분에 그 이후로는 여행 기간 동안 공황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기댈 곳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남편이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괜히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또다시 공황 증상이 나타날까봐 남편의 뒤에 숨기 바빴어요. 여행 기간 내내 남편이 옆에서 거의 모든 것을 챙겨줘야만 했죠. 그리고 그 이후 종종 경찰관에게 전화가 오긴 했는데 범인을 잡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CCTV가 너무 어두워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서 영상 분석을 의뢰했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실마리라도 잡혔으면 싶더군요. 맥이 빠지는 이야기였지만 첫 술에 배부르기도 힘든 노릇이잖아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견뎌보자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나쁜 일이 오면 그 뒤엔 또 좋은 일이 오기 마련이라고 제게 좋은 소식도 한 가지 생겼어요. 딸아이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 엄마랑 아빠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엄마한테 그런 일이 생겨버려서 미뤘거든요. 저 결혼 생각하는 사람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께 그 사람 인사시켜드리고 싶은데 엄마 혹시 괜찮아? 엄마 혹시 지금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부담스러우면 나중으로 미뤄도 돼. 너 결혼할 사람이라는데 엄마가 뭘 더 해주면 해줘야지. 엄마 때문에 미룰 필요는 없어. 그래도 당신 정말 괜찮겠어? 지연이 결혼도 결혼이지만 당신 건강이 먼저야. 그래요, 엄마. 너무 무례하진 않으셔도 돼요. 두 사람은 대인 기피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저를 배려해서 걱정의 말을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딸아이의 앞길을 막는 무능력한 엄마가 되는 듯한 기분에 저는 정말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그 주 주말에 딸의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오게 되었죠. 예비사위가 우리 집에 오면 어떤 걸 물을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만 번 되뇌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저희 집에 오니 머리가 하얘지고 다시 공황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저는 예비사위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방 안에 들어가 있었고 딸아이는 다급히 엄마가 오늘 몸이 갑자기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셨다고 둘러대 주더라고요. 인사 오기 전에 딸에게 슬쩍 물어봤는데 예비사위에게 제 사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알면 제가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 딸은 배려심이 깊은 아이였기에 그러고도 남았을 거거든요. 결국 저는 방 안에 앉아서 가만히 있을 뿐이었고 남편이 예비사위를 응대했어요. 딸과 예비사위가 떠난 뒤 남편에게 어떤 것 같으냐고 물었더니 이러더라고요. 사람 참 좋아 보여.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라 직업도 탄탄하고 미래에 대한 꿈도 야무지더라고. 키도 훤칠한 게 아주 남자답게 잘생겼어. 부모님이 어릴 적에 이혼을 하셔서 어머니랑 둘이서 산다고 하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어른에 대한 효심 같은 게 참 지극해 보이더라고. 당신도 직접 봤으면 아마 마음에 들어있을 것 같아. 정말 당신 마음에 들었더니 내가 봤어도 분명 마음에 들었겠네. 당신 사람 보는 눈 까다롭잖아. 지연이가 그래도 남자 하나는 잘 골라왔나 보네. 남편이 예비사위를 마음에 들어하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 공무원이라고 하니 어느 부모가 마다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일사천리로 상견례 날짜까지 잡게 되었어요.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니 제가 괜한 실수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지레되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짜가 되었어요. 저희는 정갈한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잡았어요. 나오기 전 미리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고 조금 일찍 장소에 도착했어요.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힌 채 사돈이 되실 분과 예비 사위를 기다리고 있었죠. 차분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식탁 아래로 제 손을 잡아주면서 입모양으로 괜찮으니 떨지 말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손을 맞잡으니 딸은 둘이 신혼이냐면서 놀리는 겁니다. 가족들 덕분에 긴장이 한층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리던 예비사위와 예비사돈이 도착을 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겁을 먹고 다시 공황 증상이 나올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저를 향한 인사를 건네는 예비사돈의 목소리가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한번 뵙네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 차가 하도 막혀서. 그렇지, 아들? 그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하며 말끝마다 거리는 말투며 분명 저를 괴롭히던 그 목소리였어요.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고 심장이 미친 듯이 벌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과호흡이 올 것 같은 상태를 억지로 조절을 하면서 헛다리일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침착하게 말을 들어보자 생각했죠. 전 오랜 시간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일을 했었기에 소리에 유난히 민감한 편이거든요. 제발 제가 착각한 것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예비사위가 입을 여는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장모님 그때 편찮으셔서 못 뵈고 가서 참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다시 뵙네요. 저를 괴롭게 하던 그 아들놈은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가 있었는데 예비사위는 그 말투를 숨기려 하는 게 너무 느껴지는 어조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이렇게 착하고 참하고 예쁜 약사며느리를 다 보게 되고 말이죠. 우리 지안이 이렇게 곱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돈. 예비사돈이라는 여자가 세상 다정한 척하는 말투로 제 손을 붙잡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순간 소름이 온몸을 덮어버렸어요. 그놈들이 맞다고 100% 확신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부들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저를 붙잡은 그 손을 놓아버리고
그 여자의 머리채를 확 잡아버렸어요. 아휴, 아니 사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야, 이 년놈들아. 내 목소리 듣고도 모르겠냐? 내 얼굴, 내 눈 똑바로 쳐다봐. 니들이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콜센터 장경숙이다, 이놈들아. 여보, 이것들이 나 이렇게 만든 그 년놈들이야. 내가 콜센터 일만 15년 했잖아. 이 목소리, 이 말투를 들으니까 바로 알 수 있어. 이놈들이 확실해. 장모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자네, 정말 모르는 일인 건가? 정말 확실해? 남편이 한마디 거더니 그 여자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린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요. 상견례 와서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오히려 저를 정신 이상자 취급을 하는데 어찌나 황당하던지요. 그 핸드폰에 있는 통화 목록을 봐야겠다 싶어서 딸에게 핸드폰을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딸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핸드폰을 저에게 건네주었고 저는 그 미친 인간의 휴대폰에서 통화 기록을 살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일하던 콜센터로 전화한 흔적들이 무수하게 많은 겁니다. 이래도 진짜 발뺌을 하겠다는 겁니까? 통화 목록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도. 그건 제가 그 업체에 문의할 게 있어서 전화한 거지? 그깟게 뭐라고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생사람을 잡으시는 겁니까? 어? 그래요. 그쪽 말이 맞으면 이 핸드폰 들고 경찰서에 가서 의뢰를 해보면 되겠네요. 만약에 아니면 제가 그쪽한테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여보, 지연아, 나가자. 그 두 사람이 얼굴이 노랗게 질려서는 어떡하냐는 눈빛을 주고받는데 저는 그대로 핸드폰을 들고 경찰서로 가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미친 여자가 제 앞에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아이, 사돈, 그러지는 맙시다. 내가 다 미안해요. 그때는 내가 마냥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만. 사돈이랑 여기서 이렇게 마주칠 줄은 누가 알았겠냐고요. 내 정말 이렇게 사과드리리다. 이쯤에서 그만합시다. 장모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럴 생각까진 전혀 없었는데 저희 엄마가 당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셔서 제가 100번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밝혀지면 저 공직 해임 당하고 정말 곤란해져요. 저 정말 힘들게 합격한 공무원이에요. 공부만 7년 했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오빠, 그럼 설마 오빠가 우리 엄마 펑치게 하고 간 사람 맞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돌로 칠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까딱했으면 우리 엄마 진짜 크게 다치거나 저 세상 갈 수도 있었단 말이야. 오빠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 더러운 모습을 지금까지 나한테 숨기고 있었던 거야? 지연아, 그게 아니고 일단 오빠 말 좀 들어봐. 됐어. 너도 더 들을 것 없어. 이리 나와. 그리고 저는 딸아이와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곧장 향했고 제가 범인을 잡았다면서 들어오니 저희 담당 경찰관님께서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 포렌식으로 그 미친 여자랑 아들이 나는 문자 내역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대화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가관이었습니다. 아무 잘못을 한 게 없는 저를 곧장 해하러 갈 기세로 대화를 했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인간은 당해도 싸다. 내가 우리 엄마 억울한 꼴을 절대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퇴근할 때까지 잠복하고 있다가 뒤를 치자 등의 이야기들을 나눴더라고요. 저를 해하기 위해서 이미 수많은 계획들을 지들끼리 짜고 있었어요. 그 내용들을 보는데 순간 또다시 과업이 와서 우리 딸은 저를 붙잡고 울고 남편도 현기증으로 쓰러질 뻔하고 경찰서 안에서 고생했네요.
그리고 그 무렵 CCTV 분석이 끝나서 너무나도 명백한 물증들이 이렇게나 줄줄이 나와버렸더군요. 범인이 잡혀버린 이상 법의 심판을 피해가긴 어려웠죠. 그 두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감정노동자법에 따라서 최대 벌금인 1,000만 원을 각각 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놈은 공직에서 퇴출을 당했고 경찰의 말로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작은 회사도 취업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딸은 그 집 아들이랑 파혼을 했어요. 정말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우리를 도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정직하고 반듯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받는구나 싶었어요. 그 인간들 그래도 뉘우치기는 했는지 우리한테 다시 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울면서 비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람이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응?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리다. 내가 당하고 산 게 많아서 괜히 자존심만 세서 그래요. 진짜 미안합니다. 일이 그렇게 된 이상 어떤 사과도 듣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더 이상 우리 찾아오면 다시 경찰이랑 마주할 줄이나 아세요. 당장 꺼져요. 저는 그 알량한 사과를 절대 받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저는 웃기게도 마음속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서 그런지 약 없이도 지낼만해졌어요. 그러더니 차츰차츰 이전에 활기를 되찾게 되었고 몇 달 사이 정말 씻은 듯이 나았죠. 아무래도 화병 같은 것이 몸 안에 쌓여있던 게 사라져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몸이 괜찮아지니 누구보다도 남편과 딸이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특히나 딸은 엄마가 번번이 자기 삶을 구해준다면서 고맙다고 하는데 참 눈물 나더라고요. 그 이후 지금은 모아두었던 돈으로 딸아이가 개국하는데 돈을 보태주었고 저는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복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긋지긋하고 때로는 끔찍하던 콜센터였지만 그래도 내 동료, 내 회사이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는 예전처럼 전화가 와도 두렵거나 떨리지도 않고요. 건강한 마음으로 다시 출근할 수 있게 된 오늘의 감사의 따름입니다. 세상만사 참 어찌 될지 알 수 없다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원수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덕에 이렇게 큰 똥을 밟을 뻔했던 걸 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 기막히기도 해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